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내 친구 셜록 홈즈의 유다른 재능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위해 펜을 든다. 우리가 처음 인연을 맺은 주홍색 연구의 시기에서 그가 해군 조약문 사건에 간섭했던 일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한 기이한 경험들을 설명하려고 애써왔지만 지금 사무치게 느끼고 있듯이 그것은 두서없고 불완전한 노력이었다. 원래 나는 해군 조약문 사건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구멍을 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내 삶의 공허는 메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제임스 모리어티 대령이 죽은 형을 옹호하는 서한을 발표하는 걸 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대중 앞에 공표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다.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인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분명코 온 것이었다. 내가 아는 한 이 사건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은 3번 이상이었다. 1891년 5월 6일자 스위스 일간지 주르나에트 주네브의 기사, 5월 7일자 로이터 통신발로 영국의 각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제임스 모리어티 대령이 발표한 최근의 서한.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간단한 요약 기사인 반면 마지막 것은 이제부터 말하겠지만 사실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모리어티 교수와 셜록 홈즈 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내 몫의 일이다. 내가 결혼하고 뒤이어 개업을 하면서 홈즈와 나 사이에 아주 밀접했던 관계는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홈즈는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동료가 필요할 때는 이따금씩 나를 찾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드물어졌다. 그래서 1890년에 내 공책에는 단 3가지 사건만이 기록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해 겨울과 1891년 초봄에 나는 신문을 통해 그가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2통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발신지가 각각 나르봉과 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의 프랑스 체류가 길어지리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4월 24일 저녁에 그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걸 보았을 때 나는 좀 놀랐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그동안 좀 과하게 활동했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대답했다. 요즘 좀 바빴거든. 덧문을 닫아도 되겠나? 방 안의 조명이라곤 책을 읽으려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등잔불 뿐이었다. 홈즈는 벽에 바짝 붙어서 살그머니 몸을 움직이더니 재빨리 덧문을 닫고 단단히 잠갔다. 무슨 걱정되는 거라도 있나? 나는 물었다. 응. 어떤 건데? 공기총.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왓슨, 자네는 나를 잘 아니까 내가 결단코 소심한 사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신변의 위험이 닥쳤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거든. 성냥 좀 빌려주겠나? 홈즈는 담배 연기의 진정 효과가 기분 좋게 느껴지는 듯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네. 그런데 이상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양해를 구할 것이 있네. 조금 있다가 갈 때 자네 집 뒤로 해서 담을 넘어가야겠네. 대간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등잔불 아래 손등의 관절 2군데가 터져서 피가 나는 것이 보였다. 보다시피 이건 지나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네. 그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반대로 한 사내의 손을 터트릴 만큼 구체적인 것이지. 부인은 집에 계신가? 어딜 다니러 갔네. 정말? 그럼 집에 혼자 있나? 응. 마침 잘 됐군. 그럼 나랑 같이 일주일 동안 유럽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 유럽 어디? 아무데나. 나한테는 어디든 마찬가지라네. 아무래도 모든 게 다 수상쩍었다. 홈즈는 아무 목적 없는 휴가를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게다가 창백하고 여윈 얼굴에는 어딘가 극도로 긴장한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내 눈에서 의문을 읽어내고는 두 손끝을 마주대고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네 모리어티 교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지? 전혀 없네. 허허, 그는 천재일세. 그리고 그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그거라네. 홈즈는 부르짖었다. 그는 런던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전혀 없네. 그가 범죄의 역사에서 최고봉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왓슨, 내가 그자를 거꾸러뜨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자의 소나기에서 이 사회를 해방시킬 수 있다면 나의 소명을 완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역에서 물러나 조용히 생활할 의향이 있네. 이건 진심일세. 자네 앞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최근에 스칸디나비아의 왕실과 프랑스 정부에서 의뢰한 사건들을 해결해준 덕분에 내 기질에 맞는 조용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화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네. 왓슨, 하지만 모리어티 교수 같은 인간이 런던의 거리를 거리낌 없이 활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쉴 수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네. 그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라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놀라운 수학적 재능을 타고났지. 21살의 나이에 이항 정리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네. 덕분에 그는 영국의 어느 작은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임명되었지. 어느 모로 보나 그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네. 하지만 그에게는 타고난 악마적인 기질이 있었지. 몸속에 범죄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런 범죄적 성향은 고쳐지기는커녕 뛰어난 정신력 능력 때문에 더욱 강해지고 위험천만한 것이 되었네. 대학가에서 그를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이 떠돌자 그는 결국 교수직을 사임하고 런던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 런던에서 그는 육군 교관이 되었네. 세간에 알려진 것은 이 정도일세.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알아낸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런던의 범죄 세계에 대해 나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범죄자의 배후에서 어떤 힘을, 즉 법질서를 거스르고 법법자를 보호해주는 거대한 조직력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었네. 사기, 절도, 살인 같은 극단적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이러한 세력의 존재를 계속 느꼈고 발각되지 않은 숱한 범죄들에서 그 세력의 작용을 추리해냈어. 나는 몇 년에 걸쳐 그 세력을 둘러싼 장막을 걷어내려고 애쓴 끝에 마침내 전직 대학 교수이며 수학의 귀재인 모리어티의 존재를 밝혀냈네. 물론 단서를 잡아서 그를 추적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말이야. 왓슨, 그자는 범죄 세계의 나폴레옹일세. 이 대도시에서 벌어진 악행의 절반, 그리고 발각되지 않은 범죄의 거의 전부는 그에게 책임이 있네. 그는 천재이고 철학자이며 추상적 사고의 대가일세. 그리고 1급의 두뇌를 가지고 있지. 그는 거미줄 한가운데 있는 거미처럼 꼼짝 않고 엎드려 있다네. 그런데 거미줄은 1000가지 방향으로 뻗어 있고 그는 거미줄 하나하나의 떨림을 예리하게 포착해내거든. 그가 직접 행동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어. 오로지 계획을 세울 뿐이지. 하지만 행동대원은 무수히 많은 데다 놀랍도록 조직이 잘 되어 있다네. 가령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할 때, 어떤 서류를 탈취하거나 누구네 집을 털거나 누군가를 제거해야 할 때 그 얘기는 교수한테 들어가고 사건은 조직되고 실행된다네. 행동대원은 잡힐 수도 있어. 하지만 배후에서 조종하는 핵심 세력은 절대로 잡히지 않아. 의심받는 일도 없지. 왓슨, 내가 추리해낸 조직은 이와 같았네. 그리고 나는 그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괴멸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네. 하지만 교수는 사방에 교묘한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았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법정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 왓슨, 자네는 내 능력을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3달이 지난 뒤에 마침내 나와 지적으로 동등한 적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오심이 그 놀라운 기술에 대한 감탄 속으로 잊혀질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그는 마침내 실수를 저질렀어. 그것은 사소한, 아주 사소한 실수였지만 내가 바짝 뒤쫓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 해선 안 될 실수였지. 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지점부터 그의 주변에 그물을 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네. 사흘 뒤에
말하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 교수는 조직의 모든 간부와 함께 경찰에 체포될 걸세. 그러면 금세기 최대의 형사재판이 열리고 미궁에 빠진 40건 이상의 범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거야. 필경, 전원이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하지만 만일 우리가 때가 무르익기 전에 함부로 움직이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물망에서 빠져 달아날 걸세. 내가 모리어티 교수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지만 그처럼 교활한 인물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지. 그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었네. 그는 끊임없이 내가 친 그물을 걷어내려 시도했고 나는 그때마다 그를 격퇴했어. 여보게, 그 말없는 싸움을 상세하게 글로 옮긴다면 범죄 수사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공방전으로 기록될 걸세.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거세게 몰아붙인 건 처음이었고 또 적수에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몰린 것도 처음이었네. 그가 나를 향해 칼을 크게 휘두르면 나는 그의 급소를 찔렀네. 나는 오늘 아침에 마지막 포석을 놓았지. 이제 사흘간 기다리기만 하면 상황이 종료될 참이었네. 그런데 아침에 곰곰이 그 생각을 하면서 방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모리어티 교수가 나타났네. 왓슨, 나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일세.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내가 내 집 문지방을 밟고 서 있는 걸 보고는 흠칫 놀랐어. 그는 삐쩍 마른 키다리인데 하얀 이마는 유난히 튀어나왔고 두 눈은 움푹 꺼졌지. 깨끗이 면도한 창백한 얼굴은 금욕적으로 보이는데 용모에는 교수 같은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네. 공부를 많이 한 탓에 어깨는 굽었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빼고 있는데 항상 파충류처럼 기묘한 모양으로 얼굴을 천천히 좌우로 흔들지.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네. 예상보다는 전두골이 덜 발달하셨군. 교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네. 그런데 실내복 주머니에 장전한 총을 집어넣고 만지작거리는 건 위험한 습관이지. 사실 그가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는 걸 깨달았네.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나를 제거하는 것뿐일 테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주머니에 쑤셔넣고 옷 속에서 그를 겨누고 있었다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권총을 꺼내 공이치기를 당겨놓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두 눈에 담긴 어떤 표정을 보고 내심 흐뭇하기 이를 데 없었다네. 당신은 분명히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교수가 말했네. 천만의 말씀. 나는 대꾸했어. 당신이 누군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군. 앉으시지. 나한테 할 말이 있나 본데 5분 정도 시간을 줄 수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왔는지는 잘 알 텐데. 그럼 내 대답이 어떤 건지도 알겠군. 나는 대답했지. 자꾸 고집을 부릴 텐가.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 교수는 재빨리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고 나는 탁자에서 권총을 집어들었네.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날짜를 서너 개 끼적거려 놓은 메모첩에 불과했어. 당신은 1월 4일에 내 영역을 침범했다. 교수는 말했네. 23일에는 나한테 패를 끼친 일이 있고 2월 중순쯤 되자 상당히 거치적거렸고 3월 말에는 내 계획을 결정적으로 방해했어. 그리고 4월 말인 지금 나는 당신의 끊임없는 박해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위험에 처했다. 상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나한테 무슨 건이라도 하러 왔나? 나는 물었네. 홈즈 선생, 손을 떼시게. 교수는 얼굴을 좌우로 흔들며 말했네. 손을 떼란 말이야. 사흘 뒤에. 나는 말했네. 교수가 말하더군. 당신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번 사태의 결과가 어떠할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당신은 물러설 필요가 있어. 당신이 이를 극단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이 이를 처리하는 솜씨를 지켜보는 것이 내게는 지적인 기쁨이었지.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솔직히 마음이 아플 것이다. 선생,
웃으시는군. 하지만 분명히 말해주지만 내 말은 사실이다. 어차피 위험은 내 직업의 일부니까. 그건 위험이 아니다. 불가피한 파멸이지. 당신이 맞서고 있는 대상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당신의 비상한 두뇌로도 전모를 파악하기 힘든 막강한 조직이다. 홈즈 선생, 비켜서라고. 그렇지 않으면 발밑에 깔리고 말 테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네.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다른 데서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깜빡했군. 교수도 자리에서 일어났네. 그리고 슬픈 듯 고개를 흔들면서 묵묵히 나를 쳐다보았지. 하하, 참.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포석을 놓았는지 다 알고 있다. 당신은 사흘 안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홈즈 선생, 그동안 우리 둘은 사투를 벌였다네. 당신은 나를 피고석에 앉히고 싶어 하지. 하지만 내가 법정에 서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당신은 나를 꺾고 싶어 해. 하지만 내가 꺾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명심해라. 당신이 교묘하게 나를 파멸시킨다면 나 또한 당신에게 똑같이 갚아주리라는 걸. 모리어티 교수, 당신이 나한테 충고를 해주었으니 담례로 나도 한마디 하겠소. 나는 말했네. 당신을 끝장낼 수 있다면 사회를 위해 이 한 목숨 기꺼이 내놓을 작정이요. 어림없는 소리. 끝장나는 건 당신 하나뿐일 것이다. 교수는 무섭게 말하고 돌아서서 고개를 흔들며 방을 나갔네. 솔직히 말하면 모리어티 교수와 이런 대화를 나눈 뒤에 몹시 불쾌한 기분이 들었네. 그의 부드럽고 명료한 말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성실하고 설득력이 있었지. 물론 자네는 이렇게 말할 거야. 왜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를 감시하지 않느냐고. 그것은 나를 공격한 사람이 그가 아니라 그의 똘마니들이기 때문일세. 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몇 가지 손에 넣었네. 자네 벌써 테러를 당한 건가? 여보게, 모리어티 교수는 꾸물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닐세. 점심 무렵에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옥스퍼드가에 갔네. 그런데 벤팅크가의 모퉁이를 돌아 레베크가의 교차로로 접어드는데 두 필의 말이 끄는 집마차가 미친듯이 달려오더니 번개같이 나를 덮쳤네. 나는 인도로 뛰어들어 간신히 마차를 피했지. 집마차는 눈 깜짝할 새에 메릴리본 길로 사라졌지. 왓슨, 그 다음에 나는 인도로만 걸었네. 하지만 비어가를 내려가는데 어느 집 지붕에서 벽돌 하나가 떨어져 발밑에서 산산조각이 났네. 나는 경찰을 불러 그곳을 샅샅이 뒤졌어. 그 집 지붕에는 집수리용 슬레이트와 벽돌이 쌓여 있었는데 경찰은 바람 때문에 그중 하나가 떨어진 거라고 설명하더군. 물론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네. 그 다음엔 마차를 잡아타고 펠메가에 있는 형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보냈네. 그러다 자네 집으로 오는 길에 곤봉을 든 괴한한테 습격을 당했지. 나는 그자를 때려 눕힌 다음 경찰에 넘겼어. 하지만 내 주먹에 앞니를 맞은 그 신사와 15km나 떨어진 곳에서 칠판에 문제를 풀고 있는 조용한 수학 교관 사이에 관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걸세. 그러니 내가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덧문부터 걸어 잠그고 이따가 앞문보다 눈에 덜 띄는 출입문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당연지사지. 나는 내 친구의 용기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놓는 모습을 보자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오늘 여기서 잘 거지? 나는 말했다. 아니, 난 위험천만한 손님이 될 걸세. 나는 계획을 전부 짜놓았네. 모두 다 잘 될 거야. 이쯤 해놓았으니 이 땅을 검거하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경찰이 내 도움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물론 혐의를 입증하려면 내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 경찰이 행동을 개시하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나는 피신해 있는 게 좋아. 자네가 나랑 같이 유럽에 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걸세. 요즘은 한가한 편이라네. 게다가 친절한 이웃이 있으니까. 나도 즐겁게 동행하겠네. 그럼 내일 아침에 출발할까? 필요하다면. 그럼 필요하고 말고.
그럼 여보게, 이제 행동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게. 자넨 지금 나와 같이 유럽에서 가장 두뇌가 비상한 악당과 가장 강력한 범죄 집단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걸세. 자, 내 말 잘 듣게. 먼저 오늘 밤에 믿을만한 심부름꾼을 시켜서 빅토리아 역으로 짐을 보내게. 주소는 쓰지 말고. 그리고 아침에 이륜마차를 부르게. 이때 자네 미행하는 자가 몰고 온 마차를 타거나 그가 다른 마차를 타고 뒤따라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걸세. 마차가 오면 재빨리 올라타고 스트랜드 쪽에 로더 아케이드로 달려가게. 주소는 종이에 적어 마부에게 건네주고 그걸 던져버리지 말라고 부탁하게. 마차 요금은 미리 준비해놓고 마차가 서자마자 내려서 아케이드를 뛰어가게. 아케이드의 반대쪽 끝에 9시 15분까지 도착해야 하네. 그러면 작은 부르엄 마차 한 대가 보도에 바짝 붙어서 기다리고 있을 걸세. 마부는 옷깃에 빨간 선을 두른 검정색 망토를 입고 있네. 자네가 이 마차를 타면 유럽행 급행 열차 시간에 맞춰 빅토리아 역에 도착하게 될 걸세. 자네하고는 어디서 만나지? 역에서. 앞에서 두 번째에 1등 객실을 예약해 놓았네. 그럼 객차 안에서 만나는 건가? 응. 나는 홈즈에게 자고 가라고 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신이 머무는 집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게 분명했다. 내일 계획에 관해 서둘러 이야기를 마친 다음 그는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나가 담을 넘었다. 그리고 모티머가로 내려서자마자 휘파람을 불어 이륜마차를 불렀다. 마차를 탄 그가 가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나는 홈즈가 시킨 대로 했다. 우리를 쫓는 자가 미리 대기시켜 놓았을 법한 마차를 피하느라고 조심했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로더 아케이드로 출발했다. 나는 힘껏 달려서 아케이드를 통과했다. 맨 끝에 부르엄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부는 육중한 체구에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내가 올라타자 마부는 곧 채찍을 휘둘러 빅토리아 역을 향해 마차를 몰았다. 내가 내리자마자 그는 마차를 돌리더니 이쪽을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쏜살같이 달려갔다. 여기까지는 만사가 순조로웠다. 짐은 벌써 와 있었고 홈즈가 말한 객차는 쉽게 찾아냈다. 예약이라고 표시된 객차는 그것뿐이라 더욱 찾기가 쉬웠다. 걱정거리는 홈즈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역사의 시계를 보니 남은 시간은 고작 7분이었다. 나는 여행객과 전송객들 틈에서 내 친구의 호리호리한 모습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잠시 늘수구레한 이탈리아 사제를 도와주었다. 신부는 서툰 영어로 짐을 파리로 붙일 거라는 말을 짐꾼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한 바퀴 더 둘러보고 내 자리로 돌아오니 짐꾼이 엉뚱하게 늙은 이탈리아 사제를 내 옆자리에 앉혀놓았다. 신부에게 여기는 다른 사람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내 이탈리아어는 신부의 영어보다 더 짧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어깨를 들썩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내 친구를 찾아 다시 두리번거렸다. 겁이 덜컥 났다. 여기 안 온 걸 보니 홈즈가 간밤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문은 이미 닫혔고 기적이 울렸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말했다. 여보게, 자네 인사도 안 하는구먼. 나는 화들짝 놀라서 몸을 돌렸다. 늙은 성직자가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순식간에 주름살이 펴지면서 처졌던 코가 올라붙었다. 삐쭉 튀어나온 아랫입술은 제자리를 찾았고 중얼거림도 그쳤다. 멍하던 눈에는 다시 총기가 돌았고 축 처졌던 몸은 팽팽해졌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온 몸이 다시 쪼그라들었다. 홈즈의 모습은 나타났을 때처럼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맙소사! 나는 외쳤다. 정말 사람을 놀래키는군. 아직도 조심해야 하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저들은 지금 내 뒤를 바짝 쫓고 있네. 아, 저기 교수가 직접 행차하셨군. 홈즈가 말하는 동안 기차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른 뒤를 돌아보니 키다리 사내가 기차를 세우려는 듯 마구 손을 흔들며 미친 듯이 군중 속을 헤쳐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기차는 빠른 속도로 추진력을 더해가며 총알같이 역군해를 빠져나갔다. 하하하. 최대한 조심한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왔네. 홈즈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검정색 사제복과 모자를 훌훌 벗어서 손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왓슨, 조간신문 봤나? 아니. 그럼 베이커가 소식을 모르겠군. 베이커가? 저들이 간밤에 우리 하숙집에 불을 질렀네. 하지만 큰 피해는 없었지. 맙소사, 홈즈, 이건 정말 너무하는구먼. 저들은 곤봉을 든 사내가 검거된 후에 나를 놓쳤던 게 틀림없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리 없지. 하지만 용의 주도하게 자네를 감시했던 것이 분명해. 그래서 모리어티가 빅토리아 역에 나타난 거지. 자네 오다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겠지? 난 자네가 시킨 대로 했네. 내가 말한 부르엄을 타고 왔나? 응,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 마부가 누군지 알겠던가? 아니. 마이크로프트 형일세. 이렇게 비밀스럽게 움직일 땐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는 게 유리하지. 하지만 이제부터 우린 모리어티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짜야 하네. 이건 급행 열차인데다 배하고 곧장 연결되네. 그렇다면 이미 모리어티를 멀찌감치 따돌린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여보게, 자네는 그 사내의 지적 수준이 나와 동등하다고 한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게 분명하구먼. 자네는 만일 내가 뒤를 쫓는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사소한 장애물 때문에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그를 아주 얕잡아 보는 게 아닐까? 그럼 그가 어떻게 나올까? 나처럼 하겠지. 자네라면 어떻게 할 건데? 특별 열차를 전세 내겠네. 하지만 늦을 걸세.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 기차는 캔터베리에서 정차하네. 그런데 배는 항상 적어도 15분은 지연되거든. 모리어티는 거기서 우리 따라잡을 걸세. 누가 보면 우리가 범죄자인 줄 알겠군. 그 작자가 거기까지 쫓아오면 체포해버리세. 그러면 3달 동안 작업한 게 물거품이 되고 말 걸세. 대어를 낳긴 하겠지만 조물애기들은 그물 밖으로 다 튀어나갈걸. 월요일에 우린 저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어. 안 돼. 체포는 용납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캔터베리에서 내려야지.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육로로 뉴에이번으로 가야 해. 거기서 프랑스의 디에프항으로 건너가는 거지. 모리어티는 물론 나처럼 할 거야. 파리로 건너가 우리가 붙인 짐을 점 찍어 놓고 여기서 이틀 동안 우리 기다릴 걸세.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시골에서 여행용 가방을 2억 개 장만할 걸세. 그리고 룩셈부르크와 바젤을 경유해서 한가한 때에 스위스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린 캔터베리에서 기차를 내렸지만 뉴헤이번행 기차를 타려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의 옷가방을 실은 수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데 홈즈가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초로를 가리켰다. 봐, 벌써 오고 있어. 멀리 켄티시의 숲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1분 뒤면 객차 겸 기관차가 탁 트인 구분기를 돌아 역사로 들어올 터였다. 짐더미 뒤로 가까스로 몸을 숨겼을 때 기관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얼굴에 더운 바람이 훅 끼쳤다. 저기 지나가는군. 기차가 전철기 위를 기우뚱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홈즈가 말했다. 봤지? 저 친구의 지능에는 한계가 있네. 저 친구가 내 생각과 행동을 추리해냈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겠지. 그런데 우리 따라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지.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일세. 하지만 그건 둘이 해볼 만한 게임이지.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른 점심을 먹느냐 아니면 배가 고프더라도 뉴헤이번의 식당까지 참고 가느냐일세.
우린 그날 밤 안으로 벨기에의 브뤼셀에 도착해서 이틀을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했다. 월요일 아침 홈즈는 런던 경찰로 전문을 보냈고 저녁 때 호텔로 돌아와 보니 답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홈즈는 편지를 뜯어보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벽난로 속에 던져버렸다. 그 정도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는 신음했다. 놈이 도망쳤네. 모리어티가? 교수만 빼고 일당을 전부 검거했네. 그는 경찰에 따돌렸어. 물론 내가 영국을 떠난 순간 그 자리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 하지만 난 사냥감을 전부 경찰의 수중에 넘겨주었다고 생각했네. 왓슨, 자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왜?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다니는 게 위험해질 테니까. 그 친구는 할 일이 없어졌네. 그냥 런던으로 돌아가면 그는 패자가 되고 마는 걸세. 내가 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걸세. 지난번에 날 찾아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진심이었을 거야. 내가 권하는 대로 자네는 환자를 돌보는 일로 돌아가도록 하게. 오랜 친구이자 동지에게 그것은 절대로 통할 리 없는 호소였다. 우린 스트라스부르의 식당에 앉아서 반시간 동안 그 문제를 갖고 다퉜지만 결국 그날 밤에 다시 제네바를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즐겁게 론 지방의 골짜기를 돌아다니다가 루크로 나와 아직도 눈 속에 묻혀있는 개미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인터라켄을 경유해서 마이링겐으로 향했다. 그것은 환상적인 여행이었다. 발 아래는 실록의 봄이고 위쪽은 순백의 눈이 쌓인 겨울이었다. 하지만 홈즈는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망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알프스의 소박한 촌락이나 외로운 산길에서 그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스쳐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훑어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디로 가든 우리를 뒤따르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개미고개를 넘어갈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음침한 도벤세 호수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는데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더니 옆을 스치고 뒤쪽의 호수 속으로 빠졌다. 홈즈는 재빨리 산으로 뛰어 올라가 높은 산꼭대기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여행 안내인이 이곳은 원래 봄철에 낙석이 흔한 곳이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홈즈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예상대로 라는 듯 나를 보며 씩 웃었다. 홈즈는 한시도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전혀 우울해하는 빛은 없었다. 오히려 전에 없이 활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모리어티 교수를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기꺼이 탐정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되풀이했다. 왓슨,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네. 내 수사 기록이 오늘 밤으로 끝을 맺는다고 해도 냉철한 마음으로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 내게는 런던의 공기가 더 감미롭게 느껴진다네. 1000건이 넘는 사건 가운데 내가 능력을 잘못된 부분에 쓴 사건은 하나도 없을 걸세. 요즘 들어 나는 사회의 인위적 상태로 인해 야기된 피상적인 문제보다는 자연이 제기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왔네. 왓슨, 내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능력 있는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제거하는 일생일대의 위협을 이루는 날 자네의 회고록은 끝나게 될 걸세.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얘기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이 내게 부여된 의무일 것이다. 우리가 마이링겐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5월 3일이었다. 우리는 페더 스타일러 씨가 운영하는 영국 주점에서 여장을 풀었다. 호텔 주인은 런던의 그로브너 호텔에서 3년간 급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꽤 똑똑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주인의 조언에 따라 4일 오후에 길을 나섰다. 작은 산을 넘어 로젠라우이의 촌락에서 숙박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중턱에 있는 라이엔바흐 폭포를 건널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다. 폭포를 보려면 길을 약간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곳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다. 눈 녹은 물로 수량이 불어난 급류가 거대한 심연으로 쏟아져 내리면 불난 집의 연기처럼 물보라가 피어오른다. 급류는
반짝거리는 검은 바위들의 거대한 틈새로 떨어져 내리는데 점점 폭이 좁아지며 바닥모를 깊은 용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용소에서 끓어오른 물은 들쭉날쭉한 가장자리로 끊임없이 넘쳐 흐른다. 쉼없이 떨어져 내리는 긴 녹색의 노후하는 물줄기와 쉼없이 위쪽으로 펄럭이는 두꺼운 물보라 커튼. 그칠 줄 모르는 소용돌이와 굉음 앞에서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낀다. 우리는 폭포 가장자리에 서서 발밑을 내려다 보았다. 물이 하얗게 부서지는 게 보였다. 우리는 심연 속에서 물보라와 함께 올라오는 인간의 외침 소리를 닮은 굉음에 귀 기울였다. 폭포 옆구리로 전경을 볼 수 있는 길이 나 있지만 중간쯤에서 뚝 끊겨 있어서 여행자는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막 돌아섰을 때 어느 스위스 청년이 편지를 들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것은 방금 전에 떠나온 호텔 주인이 내게 보낸 편지였는데 겉봉에는 그 호텔의 마크가 찍혀 있었다. 우리가 떠난 직후에 폐결핵 말기에 어느 영국 부인이 그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부인은 다보스 플라츠에서 겨울을 나고 루체른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는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각혈이 시작됐다. 부인은 몇 시간 살지 못할 것 같지만 영국 의사를 만나보고 싶어하니 부디 와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마음씨 좋은 스타일러 씨는 추신을 덧붙였는데 부인은 스위스 의사는 한사코 싫다고 하고 자신은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내가 와준다면 정말 고맙겠다고 했다. 그것은 모른 척할 수 없는 호소였다. 객지에서 죽어가는 동포 여성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홈즈를 두고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결국 내가 올 때까지 편지를 전해준 스위스 청년이 안내인 겸 말벗으로 홈즈의 옆에 남기로 했다. 내 친구는 폭포를 좀 더 구경하다가 로젠 라우이를 향해 천천히 산을 넘어가겠다고 했고 나는 저녁 때 거기로 가기로 했다. 내가 걸음을 돌릴 때 홈즈는 바위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폭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내리막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서는 폭포가 보이지 않았지만 산등성이를 넘어 거기까지 가는 구불거리는 산길이 보였다. 그 길을 한 사내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녹색의 산을 배경으로 그의 거뭇한 형체가 또렷이 떠올랐다. 나는 그 사내와 그의 유달리 빠른 걸음을 주목했지만 돌아서자마자 그에 대해서 잊고 말았다. 마이 링겐까지 가는데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을 것이다. 스타일러 씨는 호텔 입구에 서 있었다. 나는 장걸음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부인의 병세가 더 나빠지진 않았겠죠? 주인의 얼굴에 놀란 빛이 스쳐갔다. 그걸 보자마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 편지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물었다. 병든 영국 여성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주인은 외쳤다. 하지만 겉봉에 우리 호텔 마크가 찍혀 있군요. 두 분이 떠난 뒤에 도착한 키다리 영국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분 얘기로는. 하지만 나는 호텔 주인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끼며 벌써 마을길을 내달아 방금 전에 내려온 길을 오르고 있었다.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 걸린 길이 죽을 힘을 다했는데도 라이엔바흐 폭포까지 돌아가는 데는 2시간이 넘게 걸렸다. 홈즈가 서 있던 자리에는 아직도 등산용 지팡이가 바위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고 큰 소리로 불러봐도 소용없었다. 대답이라곤 사방의 절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내 목소리뿐이었다. 등산용 지팡이를 보았을 때 나는 오한과 함께 구역질이 났다. 그렇다면 그는 로젠 라우이에 가지 않은 것이다. 숙적이 쫓아왔을 때 그는 아직 한쪽은 수직의 절벽이고 또 한쪽은 깎아치른 듯한 낭떠러지인 이 90cm 폭의 길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스위스 청년도 사라졌다. 그는 아마 모리어티의 하수인이었을 테고 둘만 남겨두고 떠났을 것이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우리에게 말해줄 것인가? 나는 정신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멍할 뿐이었다. 그러다 나는 홈즈의 방법을 기억해냈고 그것을 활용하여 비극적인 사실을 읽어내려고 했다. 그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우린 아까 이야기를 하느라 길 끝까지 가지 않았고 등산용 지팡이는 우리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거무스름한 토양은 끊임없이 이는 물보라 때문에 항상 젖어 있어서 새 발자국조차 남을 지경이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 끝을 향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내 쪽에서 멀어져 갈 뿐 어느 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길 맨 끝에서 몇 미터 앞쪽으로 흙이 짓밟혀 완전히 진창인 곳이 있었다. 나는 흩날리는 물보라 속에서 바닥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떠난 뒤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곤 희끄물에 빛나는 물에 젖은 검은 바위와 까마득한 아래쪽 수직의 물줄기 끝에서 허옇게 튀어올라 흩어지는 물거품 뿐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인간의 외침 소리를 닮은 폭포 소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하지만 결국 내 버시자 동지에게서 마지막 인사말을 듣게 되었다. 나는 앞서 그의 등산용 지팡이가 길 위로 튀어나온 어느 바위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고 했다. 그 바위 위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손에 넣고 보니 홈즈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던 은재 담뱃갑이었다. 담뱃갑을 집어들자 그 밑에 깔려있던 작은 종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펴보니 홈즈가 수첩을 찢어내 쓴 3장짜리 편지였다. 그가 쓴 편지답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었고 자신의 서재에서 쓴 것처럼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친애하는 왓슨에게 모리어티 교수의 배려로 몇 자 적내. 교수는 지금 우리 사이의 문제에 대한 마지막 토론을 앞두고 나를 기다려주고 있네. 그는 내게 영국 경찰을 따돌린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우리가 이동한 경로에 대해 말해 주었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역시 교수의 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군. 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의 존재로 인해 고통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몹시 기뻐하고 있네. 물론 그것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고 그 때문에 내 친구들, 특히 친애하는 왓슨 자네가 고통을 겪긴 하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미 설명했다시피 어찌됐든 나는 기로에 섰고 그리고 그 어떤 결말도 이보다 더 마음에 들지는 못할 걸세.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마일링겐에 온 편지가 속임수라는 걸 알았지만 일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 알았기 때문에 자네를 마을로 떠나보낸 것일세. 패터슨 경감한테 일당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서류꽂이 M칸에 모리어티라고 쓰여진 푸른 봉투 속에 넣어두었다고 전해주게. 나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재산을 전부 정리한 다음 마이크로프트 형에게 넘겨주고 왔네. 부인에게 인사 전해주게. 그리고 이 사람아, 잊지 말게. 나는 자네의 진정한 벗이라는 것을. 셜록 홈즈. 남은 얘기에 대해서는 몇 마디면 족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격투를 벌이던 두 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비틀거리다가 밑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한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시신을 건져내려는 시도는 무망한 것이었다. 물이 소용돌이치고 거품이 끓어오르는 끔찍한 가마솥 맨 밑바닥에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와 당대 최고의 법의 수호자가 언제까지나 누워있을 것이다. 스위스 청년은 완전히 종적을 감췄는데 모리어티가 고용한 수많은 하수인의 하나였음임에 틀림없다. 대중들은 홈즈가 수집한 증거가 검거된 일당의 조직을 얼마나 완전하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죽은 이가 얼마나 완강하게 그들을 움켜잡고 있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무서운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거의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그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순전히 홈즈를 공격함으로써 모리어티의 행적을 미화하고자 하는 몇몇 지각 없는 사람들 때문이다. 홈즈는 내게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아있으리라.